안녕하세요. 시나리오 작가조합 김병현인데요. 이 이야기는 좀 작가랑은 관계가 없어 보이죠.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 투자 일도 좀 했었고 또 CJ 엔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제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철환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되게 많이 밀접하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 교수님이 조금 거짓말하신 것 같은데 지저분하게 발표하신다고 해놓고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지저분한 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자극적인 사진을 좀 올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업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이라는 게 기본이 무엇인가, 뭐 좋은 얘기, 문화 다양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돈을 벌어야 산업인 거고요.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영화계에서 계속 돈이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해왔던 것 같아요. 노 교수님 얘기도 있었지만은 스크린 독과점을 통해서 영화를 다양하게 벌자라고 하는 얘기를 마치 이건 돈을 잃자는 얘기구나, 이건 돈을 벌지 말자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다양성은 돈을 버는 거의 적이다, 이런 공식이 무의식 중에 굉장히 깊게 사로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냥 영화를 떠나서 정말 다양성이 돈을 버는 거에 적인가? 유통의 기본이 사실 다양성입니다. 잘 아시는 제프 베조스라는 아마존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We want to have Earth's biggest selection.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갖다 놓고 싶다. 굉장히 유통성을 다양성을 확보하고 싶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월마트에 되게 유명한 분도 또 고객이 원하는 걸 제공해라, 거기다 좀 더 해라 라고 할 정도로 다양성을 중시하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경우도 고객은 선택지를 원한다, 우리의 역할은 그걸 확실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양하게 기호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들을 다양하게 갖추는 것, 그게 유통의 기본이고 그걸 할 수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게 사실은 그냥 경영학에서 또는 실전에서 검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딱 그 지점에 맞기 때문이죠. 거기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뭐 제품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받은 영화든 다큐든 뭐든지 어느 나라 작품이든 골라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통의 원칙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K-뷰티가 요즘 또 인기가 많은데, 보시면 이제 올리브영 기준으로 해서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1년에 100억을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의 기준인데, 그걸 100억 클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2013년부터 쭉 보면은 100억 클럽을 맞췄던 회사들이 쭉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00개 회사가 중소기업들이죠, 전부 다. 1년에 올리브영에서만 100억씩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업체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K뷰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뭐 14조 원 수출만 놓고 봤을 때 돌파했다고 하고, 뭐 중국, 미국, 일본 이런 식으로 수출을 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을 내놓는 것이 당연히 돈벌이에도 좋은 겁니다. 근데 한국을 한번 볼까요? 한국의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에 실제인데 7월 2일 기준으로 해서 판교 CGV에 지금 나와 있는 상영관 자료 정보인데, 관은 총 7개가 있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걸린 영화 딱 4개입니다. 관수보다 영화가 더 적죠. 근데 반면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파테라고 하는 또 멀티플렉스가 있는데, 거기 안시 지역에 이제 파테를 보게 되면 관은 10개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쫙 쪼개가지고 18개 영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양성이라는 면에서 극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죠. 프랑스나 선진국에서는 극장도 당연히 다양하게 제품을 갖다 놓는 것, 상품을 갖다 놓는 것이 돈벌이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도대체 멀티플렉스는 그렇게 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게 너무나 명확한 다양성의 항목을, 덕목을 포기했을까? 한 가지 이유는 투자 배급사 입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질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양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영화가 질이 좋다고 하면은 관을 좁혀서 30% 정도만 확보를 하고 개봉을 해도
경험적으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소문에 의해서 뭐 들만큼 다 들게 돼 있습니다. 700만이든 800만, 1000만 다 듭니다. 근데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입소문이 퍼지기 전에 최대한 뭐 70%, 80% 벌려가지고 최대한 뽑아내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배급사도 이거를 원하게 되고, 또 극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상한제 해가지고 30% 좁히면은 그럼 나머지 7개관에서 뭘 할 거냐? 생각이 없죠. 죄송하지만 생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놀랐던 게 그 독립영화 하시는 분을, 극장 운영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자기 명함을 주셨는데 그 명함에 자기 소개를 프로그래밍 아티스트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스스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널려 있는 영화들 중에 하필이면 어떤 걸 골라서 내 극장에 걸 것인가 라는 거를 고르고 선택해서 관객 만나게 하는 그 행위가 하나의 예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뭐 멀티플렉스 그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뭐 메가박사 한 분, CGV 한 분 이렇게 계시겠죠. 뭐 팀은 있겠지만 결정은 한 분이 하실 테니까 우리나라 극장이 이렇게 많지만 결국은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 단 2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상한제를 해도 나머지 반을 뭐 뭘로 채워야 될지 생각이 없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관객의 신뢰를 상실하는 거고, 아까 노 교수님 계속 강조하셨던 그 시네필, 영화 애호가를 개발하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반짝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볼만한 게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리겠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느끼듯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도 언제 그랬냐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객을 대상으로 역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영화를 정말 사랑해서 그 되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관객들을 잘 이렇게 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싸그리 다 날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2019년을 이제 우리들이 흔히 그 한국 영화 절정기였다고 표현을 하지만은 뭐 양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질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히트쳤던 영화들이 이런 영화들이 있었고, 그때 한국 영화에서 극장 매출이 한국 영화만 거의 1조 가까이 났었고, 그중에 이제 독립예술 영화를 한 220억이 나서 이거 빼보면 상업 영화에서 이제 일으킨 매출이 한 9,5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영진에서 이제 직접 보여주진 않았고, 그 당시 이제 총 제작비가 4,50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상업 영화 극장 부금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21%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가 절정이라고 하지만은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다양성이 소실됐고 스크린 독과점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에서 지금 보이는 이 몇 작품 빼놓고는 나머지 작품들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다. 그게 지금 숫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절정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기 직전에 이제 죽기 직전에 한번 이렇게 내뿜은 불길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극장과 배급사가 서로 겸용하고 있다, 서로 엮여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길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죠. 그러니까 그 겸용하는 그 배급사가 사실은 보면 이 세 가지를 포기를 해왔는데, 그 극장들을 이제 올리는 걸 포기해왔고, 또 극장 안에서 상영관 극장 광고를 이제 틀어주는 그 매출이 이제 새로운 매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극장에 달라고 요구하는 걸 포기했고, 그리고 극장에서 마땅히 써야 하는 홍보비 같은 것들을 투자배급사 다 스스로 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용 절감도 포기하고, 그래서 세 가지를 포기한 상태로 투자배급사가 운영이 되어 왔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냐 하면, 지금 영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요, 그 상업영화 극장 매출 한 9,500억, 그다음에 총 제작비 4,500억, 그 마이너스 21.5%가 손실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극장 부금 대비 손익이 한 980억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 상업영화로 그 극장 부금을 받아온 게 3,400억, 6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한국 상업영화 극장 부율이 37.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5대5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40%에 조차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투자배급사가 마땅히 극장을 상대로 싸워서 50%를 맞춰달라고 투쟁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제 겸용을 하다 보니까 뭐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뭐 그런 차이밖에 안 나다 보니까 이게 다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부율이 이제 가정상 50%였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한국 영화 상업 영화의 수익률 31%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영진리에서 집계한 수익률이 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최절정기였다고 하는 때에 그 전체 수익률이 6%밖에 안 되는데 부율만 정상적으로 5대5로 했다고 하면은 31%가 되는 겁니다. 31%라는 건 사실은 수익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호황기였다면 이런 숫자가 나와주는 게 맞고 이런 숫자가 나왔다면 굉장히 많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영화계로 몰렸을 겁니다. 어디 가서 사실 1년에 31% 이런 수익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쏟아져 들어왔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다음에 신매출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극장 광고 부분입니다. 극장 상영 시간 시작부터 10분 동안 광고를 봤는데 거기 매출이 어느 정도 남냐 하면 19년도에 CGV 기업 광고 매출이 찾아보니까 1,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대략 이제 계산해서 멀티플렉스 3사가 한 3,600억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한국 영화로 발생한 건 한 1,800억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극장과 배급사가 5대5로 나눴다면은 여기서 이제 투자 배급사가 벌어들 수 있는 수익은 추가로 9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제 비용 절감도 이제 이건 간단히 뽑아본 건데 그때 기준으로 P&A가 대략 한 25억 정도 상업 영화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항목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투자 배급사가 요구할 수 있었다. 극장 너네가 내라. 근데 이제 묵묵하게 투자 배급사가 내준 거죠. 그 금액이 합산을 하면은 한 6억이 넘습니다. 전체 P&A의 한 25% 정도를 극장이 내야 될 수 있는데 그냥 묵묵하게 안아줬다. 그래서 이제 그게 45편에 달하기 때문에 한 250억 정도, 260억 정도 적지 않은 돈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역차별 이걸 50% 5대5로 만약에 나눴더라면 이제 1,000억 정도 넘게 수익이 더 들어왔을 것이고 그 투자배급 전체한테 기업 광고를 받았다면 900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홍보비를 절감했다면 한 250억 정도 절감을 해서 총 순수익이 이제 영진이 기준으로는 이제 270억 정도 순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조정이 되면 한 2,5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느는 거죠. 그런데 총 제작비가 4,500억이었기 때문에 한국 상업영화 당시 수익률은 57%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률이 57%라고 하면 진짜 놀라운 숫자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히 뭘 제대로 부르라는 게 아니고 투자 배급사가 겸용을 하지 않고 되게 공정하게 정당하게 극장을 상대로 영업을 했더라면 그때 2019년에 수익이 저렇게 났을 것이다. 그러면은 뭐 투자가 그러니까 뭐 은행이든 뭐 보험사는 돈 있는 데든 그 돈사들과 와가지고 제발 한국 영화 투자하게 해달라. 이런 현상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꺾어놓고 생각해보면 수익을 멀티플렉스가 일방적으로 빨아들이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 겸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빨아들인 돈으로 멀티플렉스는 뭘 했느냐? 해외 진출했죠. 근데 해외 진출 우리는 뭐 가만히 있었지만은 극장의 멀티플렉스가 해외 진출하는 거를 영화의 해외 진출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K푸드가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하면 음식 자체가 나가는 게 진출이지 뭐 우리나라 접시, 뭐 그릇, 뭐 이런 게 나가는 거를 K푸드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돈들이 사실은 투자 배급사로 환수가 되고 투자 배급사가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영화들에 투자를 하고 또 그렇게 돼서 수익률이 좋게 기록이 되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고 또 새로운 투자자들이 막 생기고 더 많은 영화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독과점 겸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구조 때문에 멀티플렉스 일방적으로 빨아들여 가가지고는 엉뚱하게 해외 진출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상영과 배급을 겸용했을 때 효과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CGV랑 롯데를 놓고 보면은 배급사를 손익분기점 아래로 내리누르는 겁니다. 세 가지 뭐 자발적으로 하는 포기하게 만들었던 해가지고 손익분기점 아래로 내리누르는 걸 이윤압착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윤압착을 하게 되면은 뭐 CGV나 CJ나 롯데 입장에서 별 차이가 없죠. 어차피 오른쪽 주머니에 있을 돈이 왼쪽 주머니로 옮겨가는 거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쟁 배급사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부금이든 뭐 광고를 안 나눠주는 문제든 그걸 일단 결정해버리면 다른 회사들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투자 배급사들은 경쟁사들이 이제 고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규 진입할 건 엄두도 낼 수 없고, 그 재무적 투자자는 당연히 꿈도 꿀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산업이 점점점 경쟁 제한이 걸리면서 고사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CGV나 뭐 그 두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다 파일을 크게 차지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놓고 생각해 보면 다양성을 무너뜨려가지고 극장한테 과연 좋았을까? 그렇진 않죠. 극장은 당연히 다양한 작품들이 계속 나오는 게 더 유리한데, 자기 자회사를 도와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니까 결국은 이 부메랑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양성이 소멸됐기 때문에 극장과 배급사가 함께 공멸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겸용을 좀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잠깐 얘기했던 거는 이런 거 안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안인데, 상영업이든 배급업이든 너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상영업에서 마켓 시어가 20% 이상이 되는 업체는 배급업은 5%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거꾸로 그 배급업에서 20% 이상 시어를 차지하는 회사는 거꾸로 이제 상업업 5% 미만만 해라. 그래서 당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라 라는 이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워낙 지금 영화계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결론은 이제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장 실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극장이 극장다워지고 투자 배급사가 투자 배급사다워지는 것이 모두에게 다 유익하다. 그래서 지역 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로컬,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가 온라인이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인데, 그런 거를 좀 특성을 좀 살려서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영화 큐레이팅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하자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다양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그 가치 체계가 성립이 돼야 저런 것도 하겠죠. 그래서 뭐 관객과의 만남, 동호회, 뭐 구축 판매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려고 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뭐 임직원에 대한 정확한 성과 보상도 있어야 되겠죠. 투자 배급사 다음 투자 배급사도 이제 그 상영관 양으로 이렇게 승부하는 게 아니라 영화 질로 승부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좀 시나리오 도피력도 좀 향상해야 되고, 도전적인 프로젝트 발굴도 좀 해야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배급사들이 나와서 각자마다 명확한 컬러를 가진 회사들이 나와서 다양한 영화들이 극장에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환경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또 임직원에 대한 보상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회사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결국 지금 그 2부에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 영화가 더 살아날 수 있을까 얘기하겠지만은, 다 필요한 얘기지만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물을 들이붓는 것은 결국 깨진 독에다 계속 물을 붓는 효과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지금 뿌리 깊은 이 고리를 빨리 끊어내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저분한 발표를 마쳤습니다.